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이제 본론인데요. 댓글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선생님, 시간이 되시면 미국의 내정 간섭에 대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좀 미국의 내정 간섭이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표면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티가 나고 한국 국민으로서 솔직히 기분이 나쁩니다. 네, 김대중이 현해탄에서 수장될 때 그 배 위에 헬기가 나타났죠. 미국에서는 이미 박정희가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호텔에 묵고 있는 김대중을 납치해다가 한국으로 가는 배에다 거기서 눈 가리고 그래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끌려가는데 김대중 자서전에 나오죠. 어디선가 헬기 소리가 계속 들렸다는 거야. 아, 내가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헬기 소리가 계속 배 위에서 난다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얼마 있다가 자기를 풀어주다는 거야. 자기는 이제 바다에 수장된다고 생각한 거지. 다 온몸이 묶이고 눈도 가리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이제 뭐 죽었다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뭐 돌멩이, 바위 이런 거 그 다리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리면 그냥 쥐도새도 모르는 거죠. 근데 그 헬기가 떠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거죠. 그렇게 하지 마라. 미국이에요. 미국은 대한민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속속들이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모를 리가. 김어준이 뭡니까? 과방위에 나와서 증언했잖아요. 나는 그때 보고 저거는 미국에서 알려준 것이다. 나는 그때 거의 사람들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고 저거는 또 음모론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나는 김어준의 말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 미국은 한국이 하는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큰일이구나. 윤석열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그러면 요인들을 다 잡아 족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뭐 그냥 죽이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은 다음엔 무슨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미국은 사전에 그거를 알고 연락을 해준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단히 고마운 나라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우리에게 미국은 무엇인가 이것을 하려고 TMR을 조금 바꿨습니다. 제 답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한국인에게는 미국이란 나라는 아마도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좋은 감정이 훨씬 더 많겠죠. 왜냐하면 나도 어렸을 때 그 미국에서 온 원조 물자를 먹고 컸으니까. 학교 가면 거가 점심을 그런 걸 줘. 옥수수죽. 그 다 미국에서 뭐 이래가지고 사진 그 포대에 있는 그거야. 그래서 나도 한국은행 그 교사를 마치고 한국은행 이제 취직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때 나도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가야 되겠다. 공부하려면 경영학을 공부하려면 미국 가서 해야 되니까 미국으로 가야 되지. 그래서 미국 대학에 몇 개 대학에 편지 쓰고 그런데 거기는 또 등록금을 내야 되는 답신이 오긴 왔어. 답신이 오긴 왔는데 미국 사람들 참 친절해. 답신이 다 왔어. 그런데 내가 묻는 말이 다 있었거든. 근데 이런 걸 좀 답해달라. 근데 뭐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미국 대학에. 주립대학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보내주는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내가 해야지 안 되겠다. 난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한국은행 프로그램 할 때 좀 나도 신청도 해보고 그러는데 워낙 그 학벌 좋고 워낙 짱짱한 선배들이 쫙 밀려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그 관심의 대상이 없지. 당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독일로 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일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한국은행이 나에게 베푼 그 은혜가 대단히 고맙죠. 그래서 그 빚을 갚아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 강의를 제가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무의식 속에.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독일에 가서 미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았어요. 독일 사람들이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특히 나이 든 사람들이. 그래서 미국 경영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죠. 뭐 한국에 있을 때 뭐 한국에서 미국에서 공부하신 선생님 교수님도 계시고 그래서 학부를 그 성균관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분이 있었으니까 다 미국 경영학을 배웠죠. 독일에 가서 미국 경영학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됐죠. 제 지도 교수도 미국 대학에 가서 교환 교수로 미국 대학에 가서 한 학기인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오자마자 MBA가 뭔지 아냐? 그 대학원에서 MBA 과정에서 강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지도 교수가. MBA가 뭔지 아냐? 그래서 애들이 까르르 웃었는데 Masturbation of Business Administration.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애증의 감정을 가지고 있고 세계 최강의 패권 국가라는 점과 세계 최악의 빈부격차를 만들어내는 국가라는 점. 하나는 아주 부럽고 하나는 아주 혐오스럽죠. 두 번째, 세계의 모든 지식을 끌어모아 독점하고 있다는 점. 이건 참 부럽죠. 세계의 모든 지식이 미국으로 모입니다. 그 지식의 양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이거는 전혀 부럽지 않죠. 특히 인간의 존엄성 또는 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다는 점.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죠. 인권의 사각지대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지식의 양으로 존엄성이 훼손되고 있죠. 잘 알다시피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라는 점을 자랑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이면은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하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주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것은 절대로 본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형식상 민주주의 국가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보기 어렵죠. 왜 그런지는 차차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워갑시다. 네 번째, 음모론적 표현이지만 초부자, 슈퍼리치들이 딥스테이트로서 작동한다는 점이에요. 딥스테이트라는 게 그림자 정부죠. 사실은 겉에 있는 내각은 그냥 형식적인 거고 실제 이 내각을 지배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초부자들이죠. 즉 빈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제도를 만들어 겨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점이죠. 초부자들이 결국은 억압하고 착취한다. 누구를? 서민들을. 철저히 착취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미국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억강부약 대동세상으로 나아가는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국은 세계사에 남는 초인류 국가가 됩니다. 초인류 부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초인류 국가가 된다. 누구라도 저런 나라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세계인들이 하도록 한국인이 대한민국을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유럽인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못 살던 나라가 스위스 그 알프스 산골짜기에 있던 촌놈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유럽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동아시아에서 스위스를 능가하는 모범 국가가 되도록 만들면 됩니다. 스위스는 유럽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국가입니다. 이민이 가장 까다로운 나라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한편으로는 미국이 굉장히 본받을 점이 많이 있지만 한편으로는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되는 그런 나라라는 점을 분명히, 그러니까 무엇을 본받고 무엇을 본받으면 안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은 전 세계의 웬만한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은 싸그리 파악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각 국가들이, 유럽의 가장 중요한 나라가 독일, 프랑스잖아요. 영국은 뭐, 영국하고는 다 그놈이니까 다 같은 놈이니까 신경을 별로 안 씁니다. 미국이. 오히려. 독일과 프랑스죠. 그 중에서도 독일. 독일은 세계대전을 2번이나 일으킨 애들이라 거의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독일.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독일도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길이. 지들이 어떤 기술로 어떤 방식으로 그걸 파악하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 핸드폰이 다 도청됐다니까. 뭐 말해 뭐래. 나중에 그게 독일은 모르고 있었다니까. 독일은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도청되고 있는 것도. 근데 나중에 그쪽에 있던 스파이가 있어서 알게 된 거지. 우리나라는 김건희가 윤석열하고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그걸 뭐, 눈에 그리지 마. 뭐, 그렇게 해서 막 화내고 그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거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기술적으로. 미국은 어떤 나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초강대국이라는 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고, 세계를 몇 번 뒤집어 엎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미국을 우습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입니다. 이 책을, 이 책을 쭉 훑어보면서 최근에 나온 책이 재작년에 나왔어요. 23년에 나왔으니까. 미국이 만든 가난이라는 책입니다. 가난이라는 문제의 성격이 뭐냐?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뭐냐? 2장에서 우리는 왜 더 많이 진보하지 못했는가? 우리는 어떻게 노동자를 싸게 부려먹는가? 우리는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은 비용을 치르도록 강요하는가? 우리는 복지에 어떤 식으로 의존하는가? 우리는 어떻게 기회를 구입하는가? 빈민에게 권력을, 담장을 허물자. 이렇게 8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가난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이 저자가 주장하는 바는 사회 구조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것과 똑같이 이 사람은 뭘 주장하느냐? 사회 구조가 억압과 착취에 알맞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가. 1%가 나머지를 다 쪽쪽 빨대를 꽂아가지고 빨아먹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철저한 계급사회라는 거지. 계급사회의 문제는 뒤에서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억압과 착취의 구조로 법률 체계가 만들어져 있으므로 사람들은 세상은 다 그런 줄 알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소비자들을 기업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주거를 내가 살던 주거를 빼앗기고 그런데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미래를 불안에 벌벌 떨면서 공포 속에서 살아가는 거야.
그게 근데 습관화돼 가지고 더 이상 그게 문제가 됐다는 사실조차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금융은 더 합법적으로 뽑아먹는다고. 빈부격차, 불평등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자이면서 사회학자입니다. 매슈 데즈먼드라는 교수예요. 프린스턴 대학의 사회학과 교수입니다. 매슈 데즈먼드. 나도 매슈 데즈먼드라는 사람을 이 책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이 책, 우리나라에도 이 불평등과 가난에 대해서 연구하는 사회학자가 있어요. 그게 조문영 교수인데, 연세대학의 문화인류학과 교수인데, 이분도 빈곤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인데, 이 책에 해제를 썼어요. 이분도 가난에 대해서, 빈곤에 대해서 연구하시니까 이 책을, 나보다도 더 이 내용을 잘 알겠지. 그래서 이분이 해제 쓴 거를 한 대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자원이 부족한 나라도 경제가 파탄지경인 나라도 아니건만 수많은 미국인은 주거, 음식, 위생 등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에 시달린다. 투옥된 미국인이 감옥에서 외려 건강이 좋아졌다는 일화는 지구상에서 가장 잘 나가는 나라의 난감하고 뻔뻔한 불평등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게 한다. 가난이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병폐들이 단단히 엉킨 매듭이다. 가난은 육체적 통증을 유발하며 고통을 저 혼자 감당하는 과정에서 트라우마를 남긴다. 실직과 퇴거의 공포, 퇴거라는 게 그 주택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이자를 못 내면 은행이 압류해가지고 거기 사는 사람을, 거주자를 내쫓거든요. 그 퇴거의 문제. 그걸 미국인들은 그걸 아주 확실하게 합니다. 이게 독일과 완전 반대예요. 독일은 거기에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 우선주의예요. 그 사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로 손을 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세입자 우선주의예요. 그러니까 영미권에서는 지주 우선주의죠. 지주라는 게 뭐예요? 랜드로드 아니야. 그러니까 지주, 주인, 부동산의 주인이 우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주인에 의해서 세를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나가라 그러면 언제든지 나가야 돼. 지금 그런 겁니다. 모든 게 다 가진 자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영미권은. 퇴거의 공포, 실직과 퇴거의 공포,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질 거란 두려움에 매여 있게 하므로 가난은 불안정하기도 하다. 자유의 상실은 가난의 또 다른 이름이다.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복지국가의 쇠퇴 이후 감옥이 급증한 빈곤층을 관리하는 핵심 기제가 됐다는 점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생계형 범죄가 재빨리 구금과 징역으로 이어지는 경험을 반복하다 보면 정부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불신은 자연스럽게 커질 테다. 아주 미국이라는 나라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때 70년대까지만 해도 내가 미국 경영학사를 공부한 사람으로서 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인 국가였어요. 중산층이 뺑뺑하고 모든 것이 그때는 상속세고 이 법인세고 상속세, 법인세, 또 뭐 있지? 소득세, 이런 것이 최고 세율이 90%까지 갔습니다. 물론 이제 2차 대전 치르느라고 여러 가지 재정이 필요해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세금이 많이 올라갔던 것을 사실상 더 올렸어요. 빵빵해졌죠. 중산층이. 세계 최고의 모범 국가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 80년대 들어오면서 70년대 와가지고 오일 쇼크 이런 거 나오고 그래서 경제가 조금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자 곧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서플라이 사이드 이코노미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완전히 기업 위주로, 잘 사는 사람 위주로 정책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80년대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40년 동안 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중산층이 완전히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이 지구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나라로 됐죠.
돈 많은 사람들은 초부자가 돼서 견딜 수 없을 정도의 부자가 된 거고,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생존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노예 같은 삶을 살아야 됐죠. 더군다나 미국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남미예요. 남미는 6, 70년대만 해도 부국의 나라였어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들이. 그런데 미국이 손대자 미국은 모든 것을 빨아먹었습니다. 남미가 저렇게 가난한 대륙으로 추락한 것은 철저하게 미국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적인 초부자 1%만을 향한 국가 운영 정책을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된 거예요. 이거 내가 그냥 무슨 넘겨짚고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 보면 그 과정이 설명돼 있어요. 재난 자본주의죠. 재난을 일으켜서, 인위적으로 재난을 일으켜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쏙쏙 뺏어 먹습니다. 우리가 1997년, 98년 외환 위기를 우리의 손으로 만들었겠습니까? 미국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외환이 부족하자 IMF의 신탁 통치를 받았는데 그 IMF를 관리하는 게 미국이잖아요. 미국의 신탁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미국 자본이 물밀듯이 한국을 점령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쏙쏙 빼먹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이. 내가 그래서 유영화 선생의 생활정치에 가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금융기관 뭐 KB, 우리, 그다음에 신한, 하나 이런 대형 시중은행들 외국인 지분이 평균 60%가 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영업하지만 외국계 은행이에요 다. 그게 언제 그렇게 됐냐? IMF 이후에 그렇게 됐어. 미국에 걸리면 알거지가 됩니다. 남미처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버텨서 살아난 겁니다. 그 대한민국의 민족성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걸려들었는데 우리가 가난한 나라로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성장했다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민족성이 그런 거예요. 자유만 주어지면 어떻게든지 해내고 맙니다. 비숍 여사가 그렇게 썼잖아요. 누군가 억압하고 착취하지 않으면 부강한 나라를 만들게 된다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고.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 영국 역사에서 최초의 대학도 안 나온 여자예요. 최초의, 그때는 언제냐? 그 영국에는 여성 참정권도 없던 때예요. 그런데 너무 연구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여성 최초의 왕립 지리학회 정회원이 됐다니까. 동아시아에서 이게 다니면서 여행기를 썼는데 너무 철저하게 기록하니까. 그래서 지리학자로. 여성은 감히 그때 명함도 내밀 수 없는 시대에 그랬어요. 그 한국인을 관찰한 한국과 그 이웃 나라들을 내가 몇 번을 봤어요. 진짜 꼼꼼한 여자예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하잖아. 한국인의 모습 다 관찰하잖아. 조선의 관리들의 모습 다 기록하잖아. 한국인은 그런 사람이에요. 미국은 자기 이웃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만들어요. 트럼프가 나타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카나다는 미국의 51번째 51번째 주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니까. 만약에 이거 말을 안 들면 관세로 조져버리겠다 이러는 거야.
트럼프가. 그러니까 트루도 총리가 그 플로리다로 찾아가잖아. 트럼프를 찾아가서 협상을 하잖아. 왜 이러냐? 왜 이러냐? 그러지 마라. 왜 이러냐? 그래서 뭐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결렬됐지. 너 인마 자식아. 미국의 51번째 주에 한 너희들은 카나다는 그렇게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완전 깡패지. 그 트루도가 그 협상에서 그 안 돼가지고 자기가 물러났잖아 총리에서. 이게 보통 얘기, 지금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자, 미국이 점령한 나라가 그 아시아에서 필리핀 아니야. 필리핀은 어떻게 됐어, 지금? 한국보다 훨씬 잘 살던 나라가 지금 적고를 하고 있는 거야. 미국은 이웃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왜 독일 사람들이, 어른들이, 그때 내가 80년대 유학 갈 때 어른들이 그때 뭐 50, 60, 70 됐던 독일인들이 왜 미국 사람만 보면 이렇게 혀를 내두르는지 그때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미국의 원조로 다시 부강한 나라가 됐는데도 독일의 나이 든 사람들은 미국을 혀를 내두르더라고요. 한결같이 그래. 그 이유를 난 몰랐어요, 잘. 요즘 이해하는 거야, 요즘. 미국이 무슨 짓을 독일에 했나.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전에 강의 때 썼던 거라 251강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서구는 왜 사회주의 정당이 없는가?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것은 이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서 어떻게든지 복지 국가를 만드는 게 사회주의 정당의 특징이거든요. 공산당이 아니고. 그래서 왜 없는가? 이 책에서 미국 예외주의라는 그 책에서 립셋이 쓴 이 책이 굉장히 나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미국을 이해하는데. 정치는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사회는 계급주의를 지향하고 있고 경제는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한 개별 인간은 자원으로 취급합니다. 언제부터? 80년대부터. 그 전에는 organization and 그 organizational behavior라는 게 따로 있었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human resource라는 말은 70년대 말에 생기던 조금 썼는데 그건 주류가 아니었어요. 근데 80년대부터 미국에서는 human resource라는 말이 확 통일됐습니다. 그리고 HRM, HRD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거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진석이라는 놈이 조선일보 기자인데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쭉 갖다 보고 역시 조선일보 기자답다 내가 그랬어요. 미국이 얼마나 부자인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경제력, 산업, 자본시장, 경제체질, 교육, 지정학, 삶의 질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삶의 질만 빼고 나머지는 미국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 또 얼마나 강한가 이것을 통계적으로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만 빼고 삶의 질이 낮다는 것은 알고 있어. 그래서 유럽으로 사실은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해요. 자기네 나라가 평균적으로는 훨씬 잘 살지만 그러나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유럽으로 이주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기자라면 미국식 계급사회의 상류층만 보지 말고 균형 잡힌 관점을 가져야 하는데 미국이 국내외적으로 억압과 착취를 통해서 벌어들이는 경제적 이득은 어떻게 된 것인지를 취재했어야 돼요. 근데 기자라면 그런 걸 취재해야지.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겉에서 보니까 엄청 잘 사는 거야. 엄청 부자야. 그러니까 그걸 갖다 찬양하고 있더라고 보니까. 어처구니 없는 거지. 나는 조선일보 기자들이 이런 분석이 진위, 선악, 사실 여부를 떠나 인간의 존엄성, 즉 인간 부합성이 없는 그런 사회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면 한국은 미국화됨과 동시에 우리의 민족 공동체는 사라지고 만다.
이게 조선일보가 우리 사회의 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기자들, 이런 정신머리 없는 기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말하고 책 쓰고 뭐라고 떠드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카스트. 윌커슨이슨 독일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미국에서 과연 카스트가 종식될 수 있을지 상상해 볼 수 있다. 나치의 12년 통치는 카스트 체계를 만들 수도 있지만 해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정치학자 한나 아렌트가 악의 평범성이라고 지적한 그 부분은 인간 프로그래밍이 갖는 공통의 취약성이다. 사람들은 독일인들이 유별나게 잔인하고 피에 굶주린 이들이라고 생각하고 싶어한다. 아주 위험하고 잘못된 진단이다. 나치라는 현상에서 가장 심란한 점은 그들이 미친 사람이나 괴물이었다는 사실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카스트가 없는 세상은 모두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카스트. 미국은 철저한 카스트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맨 꼭대기. 이것은 귀족이죠. 유럽식으로 말하면 귀족 계급이에요. 초부자, 초인류, 슈퍼리치들이 세계죠. 걔네들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어요. 1% 정도 되죠. 그 밑에 그 1%를 위해서 봉사하는 기사 계급이 있죠. 기사 계급은 뭐예요? 그 밑에 평민들을 피를 뽑아서 자기도 먹고 그것을 누구한테 갖다 바쳐? 초부자, 귀족들에게 바치는 기사 계급이 있어요. 얘네들도 다 학벌 좋은 애들이죠. 대략 한 10% 내외. 나머지 90%는 다 평민이에요. 평민 계급이 있는 거죠. 이 부르주아 계급이 쭉 있어요. 부르주아 계급 중에서도 이 기사 계급 쪽으로 올라가는 애들이 있고, 또 이렇게 좀 중간쯤 가는 애들이 있고, 좀 하바리 같은 그 평민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밑바닥에 소위 말하는 노예 계급이 있는 거죠. 중세로 말하면 노예 계급이 있는 겁니다. 노예 계급은 어떤 삶을 사는지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메리칸 프리즌. 세인 바우어. 이 사람은 자기가 직접 신분을 숨기고 교도소의 교도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래서 몇 달간 일해요. 도대체 이 민간 교도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직접 체험합니다. 그리고 쓴 글이에요, 이게. 아메리칸 프리즌. 바우어는 교도소 내에서 근무한 경험과 수감자들이 삶, 교도소 시스템의 경제적 측면과 그것이 미국의 범죄와 처벌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그는 민영교도소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교도소가 이윤을 추구하고 있어. 그러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 예를 들어 과도한 비용 절감, 안전기준의 무시, 수감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대우, 인종차별, 그리고 교도관의 훈련 부족 등을 드러낸다. 아메리칸 프리즌은 미국의 교도소 시스템, 특히 민영교도소들이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조명함으로써 사회정의와 교도소 개혁에 대한 중요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근본 문제를 드러내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그런데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그래서 뭘 어쩌라고 그래요.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미국 사회에. 이렇게 훌륭한 저자들이 있지만 미국 사회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를 봅시다. 메리토크라시. 마이클 영. 이거 유명한 사회학자인데 50년대에 메리토크라시라는 말을 이 사람이 만들어냈어요. 메리토크라시. 그것을 능력주의라고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번역했고, 이 번역을 보면 정말 그때 당시에 이미 메리토크라시가 작동하는 순간 인류는, 그 사회는 말하자면 유토피아가 아니라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가 된 거죠. 능력주의는 허구다. 2015년에 나왔죠. 이 마이클 영이 쓴 능력주의는, 이거는 1950년대 영국에서 나온 책인데 번역은
2020년에 우리나라에서 됐죠. 이건 마이클 샌드리슨 공정하다는 착각. 야코비츠가 쓴 엘리트 세습. 이 엘리트 세습이 훨씬 더 이 다른 능력주의 허구다도 굉장히 잘 썼어요. 공정하다는 착각이 마이클 샌들이 워낙 유명하니까 그런데 사실 다니엘 마코비츠가 쓴 엘리트 세습이라는 이 책, 메리토크라시 트랩이라는 이 책이 훨씬 더 잘 썼습니다. 아주 굉장히 이 뭡니까? 촘촘한 다 그럴까? 적당한 단어가 안 나는데 밀도가 있어요. 근데 공정하다는 착각, 이 마이클 샌들이 쓴 책은 엘리트 세습에 비해서 뭐 별로입니다. 하여튼 이 중에 어떤 거라도 한번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은 나중에 우리 건민회 회원이 문명사 공부할 때 이 책은 같이 좀 독해를 해서 이 미국이 만들어낸 가난이라는 그 시스템이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하게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문명사를 할 때 이 책을 같이 독해하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미국을 닮아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빈곤선 3만 달러, 29,960달러인데 3만 달러라고 치면 대개 4,200만 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돈으로. 2023년에 쓴 거니까. 미국인 빈민 가정수. 이게 이제 노예계급, 중세로 보면 노예계급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맨 하층민이죠. 대략 그 사람들이 몇 명이냐? 3,800만이라고 지금 이 언론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3,800만 명이죠. 그 3,800만 명이 1년 생활비가 2,800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지? 2,800만 원인데 약 2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월 생활비로 따지면 2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걸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연봉이 낮은 사람일수록 주거비가 비율이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거는 3,800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높은 3만 불 정도를 받는 사람이라야 생활비로 4인 가족에 2,800만 원으로 연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빈곤선이에 있기 때문에 이것보다 대부분 다 못 받는단 말이야. 1년에 3만 달러를 못 받아요. 그런 사람들일수록 주거비가 높지. 그러니까 생활비가 작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삶이 아닌 상태로 살아가는 거야. 3,800만 명이나 되는 거야. 노예가. 빈곤선에서 허덕이는 거지. 4,200만 원이 꽤 높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미국 생활은 그렇지 않아요. 샌프란시스코에 사는 사람들은 연봉 2억을 받아도 거기서 살 수가 없어요. 이게 물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법 밖의 관타나모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인가? 쿠바에 있는 미군 해군 기지에 관타나모 수용소를 했는데 거기는 미국의 민주주의의 모순을 그대로 드러낸 거죠. 인권유린 속에서 오바마 때 이걸 폐쇄하려는데 아직도 폐쇄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요? 미국이? 이건 무슨 얘기냐? 미국은 1년에 총 맞아 죽는 사람이 48,000명이라는 요 숫자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48,000명. 2000년 들어서 쫙 올라갑니다. 평균 4만 명이라고 내가 들었는데 이 통계를 보니까 2001년에 48,000명이 총 맞아 죽는 거예요. 자기 총에 맞아 죽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 총에 맞아 죽거나 총 맞아 죽은 사람. 여기 보면 firearm death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어떤 총이든 총알을 맞아가지고 죽은 사람이 1년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매년 평균 4만 명. 그런데 1965년서부터 75년까지 10년간 베트남 전쟁에 참여해서 사망한 미군이 몇 명이냐? 몇 명이겠어요, 여러분?
미군이 몇 명 죽었겠어? 10년 동안 전쟁에서. 한번 짐작해 보세요. 몇 명입니까? 제가 문제 냈어요, 문제. 에, 총기 규제를 못하는 이유는 그 전미 총기 협회인가 뭐가 있어요. 거기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요. 거기서 로비하기 때문에. 미국은 로비가 정상적인 합법적이잖아요. 네, 2만 명, 뭐 6만 명, 15,000명. 로비 때문에 그 무기 규제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은 각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지켜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소유가 그 어느 정도 자유롭다 보니까 그래요. 네. 네. 몇 명이냐? 미군이 죽은 사망자가 10년간 5만 8천 명입니다. 5만 8천 몇백 명이에요. 잘 맞췄어요. 5만 명. 미카 키무라님 5만 명, 5만씩. 돈 황님 2만 명, 양한창님 5만. 네, 5만 8천 명입니다. 10년 동안 전쟁을 통해서 죽은 미군 병사가 5만 8천 명인데 매년 총 맞아 죽는 미국인이 평균 4만 명입니다. 지금은 4만 명이 넘었을 거예요, 아마. 갈수록 늘어요. 그래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제 형님이 미국에 있는데, 형님도 뭐, 나보다 3년 위인데, 나하고 같이 영어를 못하죠. 당연히. 뭐, 영어권에 살아본 적도 없고, 영어를 공부해야 할 필요를 거의 못 느끼고 살았으니까. 미국 유학 갈 때는 영어를 좀 공부를 했었는데, 가려고 그럴 때 준비하느라고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미국 유학이 좌절되고 나서 이제 독일어를 해야 되니까, 독일어만 해가지고 영어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독일어도 못하는 등신이 된 거죠. 우리 형님이 아들이 로스앤젤레스에 살아요. 결혼해서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 가족 이야기인데 우리 형님의 아들이 로스앤젤레스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고 거기서 취직해서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결혼해서 애를 넷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손자들도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오래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형님이 갔다 형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갔는데 사진 찍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러 거기 아주 더마폰 크리스탈 패치로 잡티랑 주름 관리할 시간, 그루타치온이나 ABC 비타민이 들어간 더마판 비타 액티브 마이크로 크리스탈 패치로 잡티 순삭 케어. 지금 이거 2시간 동안 붙였으니까 처음에 이제 붙였을 때는 조금 따가웠는데 지금 괜찮아. 자, 한번 이제 빼볼게요. 없어졌어. 주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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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부드러워. 붙인 거야? 야, 딱 한 번 썼는데 밝아지면서 탄력이 이렇게 좋아지는 게 느껴지는데요? 신기하네. 거의 죽일 것 같이 막 그러더래. 그래서 여기에 사유지에 함부로 들어오면 총 맞는다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는 거야.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그냥 한국말로 미안하다 그러고 그냥 돌아왔다 그러더래. 그 심장이 뛰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아니 그렇게 불친절한 사람들 내 처음 봤다. 그 후로는 우리 형님이 미국을 다시는 안 가. 다시는 안 가. 네, 그 얘기를 듣고 참 미국인답다. 무서운 나라예요. 무서운 나라. 정말 무서운 나라입니다. 그냥 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뭡니까 사유지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기 집에 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쏴버린다는 거예요. 무서운 나라죠. 무서운 나라죠. 그래서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마지막으로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라 유로피언 드림으로
아까 그 손진석이 부자 미국, 가난한 유럽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삶의 질은 미국이 낮기 때문에 유럽으로 오히려 이주하는 미국인들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잖아요. 그것은 제레미 리프키니슨 유로피언 드림 책에서도 이렇게 설명하죠. 사회적 시장 경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잖아요. 늘 사회적 시장 경제, 소셜레 마크비어차프트라고. 그러니까 소셜 마켓 이코노미. 소셜이라는 게 뭐예요? 소셜이라는 게 우리 사회가 같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우리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는 게 소셜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포용하고 다원적이고 각자 자기 개성을 마음대로 뿜어낼 수 있고 인간과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고 인간의 삶의 지속 가능성, 우리의 삶을 보장해주는 자연 환경의 지속 가능성, 이런 것을 유럽인들이 먼저 생각하는 거죠.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만들고 그리고 국제협력을 서로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같이 가고 부자냐 가난한 사람에 대한 편견이나 업신여김이나 이런 것이 없고 뭐 없을 수는 없지만 있어도 미국처럼 그렇게 험악하지 않죠. 다자주의적이고 이제 이런 기본 정신이 유럽 사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손진석 조선일보 기자가 썼던 그 책에도 이상하게 미국인들이 유럽으로 이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